안녕하세요. 도윤천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3일 토요일이네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죠? 혹시나 이제 나들이나 그 세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부에 이어서 권리 분석이 정말로 법원에서 공시한 매각 물권 명세서만 가지고도 능히 충분하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싶어서 아직 퇴근 전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꾸며보니까 왜 그렇게 다른 유튜버들이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을 이렇게 눌러달라라고 애걸복걸 하는지 조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영상 제작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저도 이렇게 막상 덤비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준비할 것도 많고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일요일 더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솟구칠 것 같긴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저번에 일부에 이어서 정말 권리 분석이 매각 물권 명세서만 가지고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소 이 권리 분석에 관한 얘기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경매 투자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큰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정말 매각 물권 명세서만 가지고도 쉽게 권리 분석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급하게 꾸며 봅니다만 사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관련한 모든 지식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제 삶의 미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경매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가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연락처 있죠? 연락처에다가 연락 주셔서 저랑 통화하시면서 이래저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정말로 법원에서 공시한 매각 물권 명세서만 가지고 우리가 능히 충분히 완벽하게 아주 말끔히 권리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저래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권리 분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란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공권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사전적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자, 권리 중에서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네요. 평등권 이렇게 해서 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이렇게 돼 있고, 참정권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그 외에도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네요. 여기 옆에 조그맣게 그림을 보면은 신난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저기 위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가 어렵겠죠. 다행입니다. 네이버에서 이 그림을 출처가 네이버입니다. 자, 우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민법상의 재산권입니다.
민법상의 재산권 외에도 우리가 신분권이라고 친권, 뭐 부권, 뭐 상속권 등이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재산권에는 이제 물권하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과 채권에 대한 종류와 각각의 그 권리의 성질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리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만약에 우리가 매수인 입장에서 인수하게 된다. 인수 부담을 갖게 된다. 인수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담이 어떤 부담인지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어떠한 부담을 갖게 될지 떠안게 될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수 부담이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입찰을 포기해야 될지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찰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권리의 성질을 우리가 분명히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냥 대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질을 알지 못한 채 소멸 기준보다 빠르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고 하면은 무작정 입찰을 포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그 권리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 의무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권리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입찰가를 산정하는데 인수 부담이 뭐 얼마나 금전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권리의 성질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그 공부를 충분히 해 놓아야 된다.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이제 민법상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물권의 종류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용역물권이라고 이미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이거 담보물권, 다른 말로 처분물권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질권은 어떤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그 권리만은 아닙니다. 조금 깊게 공부하시다 보면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유체동산에서만 성립하는 그때만 언급되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습법상 즉 판례에 의해서 물권처럼 취급되는 권리들이 있죠. 법정지상권과 법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등기상에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등기부 등본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권리분석만 가지고 충분히 즉 등기부만 가지고 충분히 능히 해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권리들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묘기지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 기타 법률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권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물권이라고 한다. 물권과 채권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물권들 외에는 모두 다 채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물권과 채권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매가 매각 대금이 모두 매수인이 완납을 했을 때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배당의 어떤 순서가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것까지 깊이 공부해 놓으셔야지만 우리가 입찰가 산정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즉 어떤 각각의 권리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유튜브를 통해서 열거하기는 시간적 한계도 있고 그 외에 어떤 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님께서 유치권에 대한 책을 최근에 그 집필하고 있는데요. 그 분량만 해도 방대합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유치권 이 권리 하나만 해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점유만 함으로써 무조건 성립한다
이렇게만 보통 정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우리가 유의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 실무에서 그런 정도 사건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리들이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은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권리들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또 이런 정도 권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수시에 어떤 데미지를 어떤 부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입찰을 포기하거나 뭐 아니면 극복할 수 있다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가 산정 시에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자,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은 저는 조금 다르게도 좀 더 크게 또 해석을 하면서 저희 교육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이란 매각 예정 사건의 법률 관계를 분석하여서 매수인이 매수금 외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모든 부담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세대 열람이나 혹은 등기부나 이런 것들 두 가지의 종류 외에도 우리가 매수인으로서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모든 부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권리 분석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서두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그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자가 도대체 어떤 정도까지 우리한테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범위까지 인수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의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매수금 외라고 표현됐는데 이 매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최저가의 10%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 외에도 그 외에 전혀 대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모든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이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통상적으로 보통 빈번하게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총 9가지 정도만 제가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9가지 중에서도 각각의 세분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9가지만 일단 살펴보면서 어떤 정도 부담이 경매 투자를 할 때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볍게. 자, 첫 번째, 선순위 전세권자.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죠? 소멸기준 6가지 그 권리가 등기된 이전에 전세권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멸기준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권자. 임차권자 가로 열고 미등기 전세, 월세 계약한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 전세권과 우리가 통상의 채권적 전세, 즉 등기가 되지 않은 그 전세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고 앞서 일부에서 제가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지 않았었지만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혹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대차 계약을 한 연후에
등기, 전세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기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 우리가 임차권을 미등기 전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형태의 임차권자도 있는데 이 임차권자가 선순위인 경우는 즉 소멸 기준보다 우선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 즉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입신고하고 점유함으로써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 대항력이 매수인한테 있어서 경매된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미배당금,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 미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 신청을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했지만 매수 금액이 비교적 낮아서 적어서 경우에 따라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라고 민사집행법 91조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언급해봤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요. 가볍게. 두 번째로 선순위나 후순위 가처분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우리가 완납한 경우 우리는 민사집행법 135조나 민법 187조에 의해서 186조였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187조였던 것 같습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매각대금을 완납 시에 즉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때 그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가처분이나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의 경우 우리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예는 뭐가 있냐면요. 사행위로 인한 사행위, 즉 사기쳐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말소 및 원상 회복에 관련된 소송, 그 다음에 지주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소를 위한 가처분 등기의 경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매수인이 그 재판 결과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수 결과가 최악의 경우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즉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에도 우리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잔금은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아간 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일일이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정도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매매 예약을 하기 위한 그 가등기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최초 계약한 대로 잔금기일날, 잔금날 잔금을 모두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경우 우리가 그 간에 발생한 어떤 경매에 참여했을 때 매각대금을 우리가 모두 완납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매매 예약을 한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매매 예약을 한 가등기권자가 완납을 하고 대금을 완납하고 본등기 소유권을 본등기를 했을 때 그간에 우리가 경매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손치더라도 등기법상 등기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말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런 정도의 어떤 사안이 빈번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량 물건을 찾다 보면 배경 지식 없이 찾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은 것들 굉장히 유찰이 많이 거듭된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사건들을 우리가 무심코 접근했을 때 이런 그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살펴보면
앞서 유치권에 대한 언급을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치권이 만약에 성립이 되었을 때 공사 대금의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 우리가 공사 대금을 변제를 대신 이전 소유자겸 채무자, 공사를 의뢰한 자의 대신 우리가 공사 대금을 변제해주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유치를 풀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소유권의 어떤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실상 우리가 금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유치권 신고가 된 그 사건들을 보시면서 유치권은 당연히 법원에다가 유치권자가 신고해야 되나 보다 혹은 신고 의무가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단순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점유를 함으로써 그 유치권을 주장 혹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신고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매수인의 매수 예정자, 입찰 예정자의 협상 능력, 대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제가 굉장히 즐겨하는 어떤 권리입니다. 자, 5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연체 관리비, 집합 건물에서 보통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외에도 아파트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집합 건물의 경우는 우리가 입찰 전에 반드시 연체 관리비가 있는지 과거 점유자, 현재 점유자의 연체 관리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소멸시효는 단기 채권으로서 3년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6번째 위반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 다들 아시죠? 이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과태료 형태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전의 그 소유자나 이전 소유자가 혹시나 미납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경매 참여한 매수인이 인수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소유권 이전 후에 원상 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 이행 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권리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6번째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7번째 그 지상권으로 인한 사용의 제한 이렇게 되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기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7번째 내용의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볼 수 있겠어요.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물과 토지에 그 소유자가 동의를 했을 때 그때 저당권이 어느 한쪽 지상물과 토지의 어느 한쪽에 설정되어 있다가 지상물하고 토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경매로 인해서 등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공시한 매각 물권 명세서 상에는 단순 그냥 지상물하고 토지가 이제 각각 별개로 매각이 됐을 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냥 언지만 줄 뿐이지 그것을 사실상 확인해서 매수인한테 친절하게 어떤 힌트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아놔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가볍게 볼 것은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그 투자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째 물적 하자 및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 수리비용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 입찰 예정자 교육생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매수하는데, 낙찰받는 데만 이제 염두할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매수 후에, 소유권 이전 후에 우리가 이 수리 비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야지만 입찰가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비용, 약간 생소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장 건물 같은 경우를 매수했을 때 공장의 기존의 그 소비자, 사용자가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남기고 간 어떤 물건들을 중에서 우리가 화학약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임의로 그 바닥에다 흘려서 폐기해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비용에 등에서도 우리가 부담을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면밀히 임장 조사 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대략 9가지 정도 내용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는데요. 이때 약 1, 2, 3, 3가지 정도만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정도 내용들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힌트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7번째 말씀드린 거는 법정재산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가지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가지고 명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육생의 질문대로 매각물건 명세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1, 2, 3번째 3가지 정도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것, 선순위 전세권자, 임차권자의 미배당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라는 배경 지식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특이한 사례라고 해서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만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것도 제가 조금 있다가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제가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1번 항목에서만 조심해야 될 것이, 즉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특이 사례가 한 7, 8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입증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내용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저번 시간에 잠시만요. 추워가지고 난로를 좀 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일부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매각물건 명세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사건 번호 있고, 그 다음에 매각물건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상의 소멸 기준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최선순위 설정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2016년 3월 25일 근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소멸 기준이고, 아랫부분, 그러니까 등기부상에서 소멸 기준을 그냥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대한 것은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함께 해보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매각물건 명세서에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시신고 일자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세대 열람서를 떼어보니까 이렇게 2015년 10월 21일로 전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란인 것은 임대차 계약을 실제로 했는지, 혹은 무상으로 어떤 소유자의 어떤 친인척 혹은 가족관계여서 그냥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이 없이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용대차
뭐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이분이 뭐 혹은 실제로 뭐 임대차 계약 그 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 종기할 때 종자는 마칠 종자죠. 배당 요구를 마칠 수 있는 기간, 마치는 기일 4월 23일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즉 임대차하고 등기부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등기부상의 소멸 기준, 근저당권 설정 일자 3월 25일보다 이 방준혁 씨가 전입 신고한 날짜,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빠른가요? 전입 날짜가 더 빠르죠. 그리고 이 방준혁 씨는 2015년 10월 21일 날 전입 신고를 함으로써 그 다음날 0시 10월 22일부터 대항력을 가졌는데, 2015년 10월 22일보다 2016년 3월 25일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가 더 늦기 때문에 방준혁 씨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1강 때는 나왔었지, 일부 때 살짝 보였지만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 방준혁 씨가 실제로 유상으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라고 하면 매수인이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찰이 거듭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워낙 여러 개의 물건을 보다 보니까 좀 혼동이 됩니다. 일단은 뭐 그 매각물권 명세서의 상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방준혁 씨가 만약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즉 유상 임차인이라고 하면 그 보증금을 우리가 전액 다 인수해 줘야 된다. 그 이유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래쪽의 내용은 모든 매각 물권 명세서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91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녹여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으로 매각된 이 사건에 해당이 없다. 지상권의 개요, 특별하게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는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공란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4천만 원 정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치권 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권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보통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실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공사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반드시 현장을 점유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는 방준혁 씨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공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점유할 그 공간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실제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관련법에 대해서 그 지식이 없어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의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손해보는 공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본 강의 때 제 교육생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제 공사업자 입장에서 완벽하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기네들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유치권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합니다만, 본 유튜브에서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안내해 드린 대로 첫 번째, 총 9가지였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9가지의 우리 매수인이 경우에 따라서 곤란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정도 내용을 언급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선순위 전세권, 전세권
임차권, 오타가 좀 있네요. 전세권자와 임차권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어떻게 우리 매수인이 인수부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와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때는 보증금 전액, 그 보증금 전액과 임대차 계약 기간 모두를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전세권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매수인이 그 계약 기간까지도 인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초보 투자자분들이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를 가볍게 보고 그냥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만 인수할 뿐이지 뭐 이렇게들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계약 기간을 인수하는지 모르고 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당연히 그 잔금 납부하고 뭐 보증금은 일찍 내주고 협상에 의해서 뭐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나 혹은 뭐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현재 임대인하고 얘기를 나누고 경매에 참여해서 잔금을 납부하고 뭐 짧은 기간 안에 명도를 종료하고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와 임차권자가 보증금 전에 뭐 당장 변제가 되지 않는다, 변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뭐 주변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 뭐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꾸준하게 연속해서 점유하는 것이 본인의 이득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전세권자고 임차권자가 보증금 전액을 당장 변제해 준다라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모두 채운 다음에 나가려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그때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B,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전세권자와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 배당 신청을 한 경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 배당 신청을 하면 배당 절차에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생들에게도 이제 웃으면서 얘기들을 하는데요. 배당 신청을 해도 배당 절차에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종기일 후에 배당 신청을 하러 온 당사자들에게 배당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좋을 텐데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도 배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 방문했을 때 방문한 노고를 취하하기 위해서 배당 신청은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배당 법정의 절차에서는 뭐 왜 나왔냐고, 왜 남아있냐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물어보고 당혹스럽게 만들죠. 뭐 이 선순위인 경우, 즉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 배당 신청을 함으로써 배당 절차에서 참여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은 당연히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죠. 매수인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동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증금 전액과 임대차 계약 기간 전체를 우리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과 실제로 전세권자, 뭐 임차권자가 배당 신청한 날짜를 대조해 가면서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정확히 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를 살짝 언급해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자, 세 번째 C,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한 경우,
배당 요구 종결 이내 정상적으로 배당 신청을 한 경우 임차인의 경매 신청도 포함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매 신청을 한 것은 판사님 제 돈, 제 임차 보증금 돌려받고 싶어요 라는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결 이내 배당 신청을 한 것은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과 동일한 성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매수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의 성립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전액받으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금이 적어서 혹은 어떤 배당의 어떤 절차, 배당의 순위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의 배당의 순위라고 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성립 순위가 늦어서 선순위 어떤 채권자나 물권자들에 밀려서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미 배당금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인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까지 모두 포함해서도 미 배당금이 있다라고 하면 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이것도 역시 민사집행법 91조에 적혀 있어요. 전세권의 경우는 경매를 신청하고 혹은 배당 신청을 한 경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말소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그 전세권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죠. 배당 신청을 하게 되거나 경매 신청했을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말소가 돼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도 내용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 혹은 경매 신청을 했다 손치더라도 가볍게만 볼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권과 동시에 임차권도 겸유해서 그 대항력을 동시에 그 겸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익물권적 성격인 그 전세권이 말소 담보물권적 성격이겠군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동시에 이제 갖고 있는 전세권의 경우 경매 신청을 혹은 배당 신청을 통해서 말소될 수 있을지라도 만약에 대항력을 즉 전입과 점유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 대항력을 겸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 전세권이다라고 보고 우리가 말소되니 특별하게 인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이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그 안내해 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 궁금하신 내용은 저한테 이제 위에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모든 동영상의 말미에 그 안내해 드리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오픈 밴드가 있거든요. 네이버 오픈 밴드의 명도 부동산 경매 사용 설명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동영상과 주제가 제목이 똑같으니까 이 부동산 경매 사용 설명서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차 권리분석과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런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7가지 정도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고 웬만한 전문가도 잘 모르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2가지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장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장 같은 경우 세대 합가를 제가 준비했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볼게요. 임차인의 미배당금을 인수하고 매수한 매수인의 사건이 또다시 경매로 나온 경우
이런 정도 사례를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을 매수할 때 앞서 살펴본 대로 등기부하고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해보니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자들이 몰리지 않을 것 같은, 즉 인수할 보증금과 인수해야 될 그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부가 좀 되어 계신 분들은 또 사전에 그 입찰을 철저히 준비하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판단이 돼서 입찰들을 좀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사건들이 경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즐겨 하는데요. 또 어느 정도 중고수들이 즐겨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정도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미배당금을 인수하고 우리가 매수한 경매 사건, 즉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금액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것을 우리가 알고 낮은 금액에 매수에 성공했을 때 취득세가 그만큼 감소되는 그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수할 금액이 있다라는 걸 알고 경쟁자의 숫자가 적어서 참여한 경매, 그래서 매수했는데 그때의 그 경매를 우리가 선행 경매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정이 어떻게 됐든 고의든 아니면 어쩔 수 없던 사정에 의해서든 다시 경매로 날리게 된 경우, 이런 정도의 그 사건의 경우는 매각물권명세서에서 아주 친절한 그 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사실이 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후행 경매 이전에 동일한 사건이 선행 경매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 매각물권명세서에 아주 친절한 법원만이 제한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 사건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서 등기부 갑구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이 과거에 경매 기록이 있는지 그 경매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때 당시에 임차인이 어떻게 현재 임차인과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 등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한 내용을 한번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써본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 잠깐 영상을 멈춰서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현재 감정가가 1억이랍니다. 제가 가정을 해본 거예요. 감정가가 1억, 그 다음에 매매 추정 시세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매매 추정 시세가 약 9천만 원 정도 하더라. 그때 임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7천만 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확인은 어떻게?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더라. 그래서 7천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최저가가 예를 들어서 4,900만 원 정도,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4,900만 원인 거 보니까 제가 가정한 그 지역이 30%씩 유찰시 저감되는 지역인 모양입니다. 자, 이런 정도 상태의 물건인데 임차인이 홍길동 씨고 대항력이 있답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성립한 권리를 타인이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그를 물리칠 수 있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성립한 권리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를 물리칠 수 있는 힘,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즉 이때 대항력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매수인에게 인수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이니까 구체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이 뭐 성립이 성립이 될 텐데요. 우선 변제권이 대항력과 같은 날짜에 성립이 됐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결 이내 이 홍길동 씨가 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했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허위인지 뭐 진성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식권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뭐 그런 정도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신고 때문에 해서 그런지 혹은 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혹은 어떤 물적 어떤 그 상태가 그 양호하지 않았던지 낙찰가가 5천만 원에 그 낙찰이 됐다. 낙찰가가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감정가가 1억짜리가 매매 추정 시세가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낙찰이 5천만 원 정도 됐다. 임차 보증금이 7천만 원 정도인데 이 임차인은 홍길동 씨고 그 사람은 배당 요구 종결인의 배당 신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를 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 배당되었다. 왜? 낙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5천만 원에 입찰한 낙찰받은 차는 이때 뭐 2천만 원을 인수할 것으로 보고 5천만 원을 뭐 써서 낙찰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5천만 원 배당되고 임차인의 보증금 7천 중에서 2천이 지금 배당받지 못한 상태가 돼서 뭐 2천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됐다. 그래서 총 매수인은 매수가가 7천만 원에 달한 것이다. 뭐 9천만 원짜리를 7천에 매수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닌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즉 2천만 원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차 공간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할 때 2천만 원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 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 도래되기 전에 경매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후행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때 법원에서 다시 감정을 했겠죠. 경매 신청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감정가가 1억, 매매 추정 시세가 그때 1차 선행 경매 때보다 조금 더 올랐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9,500만 원 정도. 미배당 보증금은 2천만 원 정도가 있는 상태고요. 최저가가 7천만 원까지 30%씩 유찰되는 지역인지 한번 유찰됐을 때 7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 그리고 미배당금이 2천만 원이 있는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한 그 법원 같은 경우는 선행 경매 사건에 의해서 배당받지 못한 현재 임차인 홍길동 씨가 배당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수할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법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예정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혹은 알았다라고 해도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최저가가 7천만 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찰 예정자는 권리 분석을 해봅니다. 그때 보니 미 배당금이 2천만 원이 있네. 그래서 나는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될까 고민을 할 텐데 현재 매매 추정 시세가 9,500만 원이고 다소 부동산 경기가 과거 선행 경매 때보다 호전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그 입찰 예정자는 홍길동 씨를 발견하게 되고 이 홍길동 씨가 우선 변제권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선 변제권이 빠르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또 더불어서 기일 내 배당 신청도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입찰을 8천만 원의 그 매수 신고가를 적어서 내면 8천만 원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홍길동 씨가 2천만 원을 이전 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을 기일 내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본인은 인수할 금액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입찰을 8천만 원에 해서 낙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선행 경매 사건에서 이미 현재 임차인인 홍길동 씨는 우선 변제권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선 변제권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 신청을 함으로써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선행 경매 시에 매수인이 어떤 큰 대출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후행 경매 사건에서는 먼저 그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갔네요. 자, 중간에 전화가 와서 그 맥북하고 전화기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화면이 딱 끊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후행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 경매 사건에서의 이전 소유자 겸 채무자가 만약에 큰 저당권을 설정 등기를 했었다, 설정을 해줬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었다, 즉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흔적인 저당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후행 사건에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에서 순위에서 밀렸다. 그래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만약에 전액 선행 사건에서도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다라고 하면 그 2천만 원을 추가로 인수하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후행 경매 사건에서 이 사실을, 즉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1회에 한해서만 행사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8천만 원에 매수한 사람은 2천만 원을 추가로 인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매 추정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결과가 생겼다. 곤란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 경매가 연속해서 연속이다라고 해도 일정 그 기간을 두고 동일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된 경우 주의를 하라라고 매각물권 명세서에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정도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등기부를 면밀히 살펴봐야지 매각물권 명세서만 만능이다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이 돼서 첫 번째 내용에 이런 것들을 이 내용을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주의사항 두 번째, 세대 합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자, 세대 합가란 한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진 경우, 구성 세대원 중 가장 빠른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수평선이 시간의 경과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문자, 대문자 A가 있는데요. 소문자 스몰 a, 라지 A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몰 a를 세대 1, 라지 A를 세대 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세대주보다 세대 1이 먼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임대차 계약, 임대 보증금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해당 그 부동산이 전세의 그 시세가 약 3억 정도 되는데요. 세대원이 먼저 전입을 하면서 5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길지 않은 그 기일 내에
세대주가 추가로 전입을 하면서 2억 5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또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례가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세대원이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고 할게요. 배우자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세대주가 전입하기 전에 2억 5천에 다시 전입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요,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는 집행관이 그 현황 조사를 나갔다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한 세대 열람서를 통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때 법원에는 어떻게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공시가 되냐면 세대주, 즉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확인한 세대주의 전입한 날짜만 공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갔다가 주민센터를 들려서 전입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공시를 하는데요. 그때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 날짜를 각각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는 세대주의 전입 날짜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찰 예정자로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거대한 금액의 임대차 계약한 2억 5천만 원에 계약한 라지 A는 후순위로서, 즉 소멸기준보다 후순위로서 인수하지 않아도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스몰 A는 5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보고 이 저당권 소멸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5천만 원 정도만 뭐 인수하면 그만이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대로 구성세대원 중 가장 빠른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즉 스몰 A와 라지 A가 동일 세대였을 때 두 세대주와 세대원의 임차 보증금 전액을 우리가 선순위로 보고 인수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런 정도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정도 그 사례가 여러분한테 직면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 내용을 여러분께서 사전에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 어떻게 한 집에 어떻게 뭐 성은 다르겠지만, 그죠? 뭐 남편이고 뭐 어떤 처였을 때 성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한 집에 이렇게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각각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정도 의심을 하지 않고 뭐 그냥 매각물건 명세상에 등기상의 어떤 소멸기준이 적시된 걸 보고 또 후순위 세대주의 전입한 날짜를 보고 후순위네, 별거 아니네, 선순위 5천만 원만 문제가 되겠는데 뭐 그냥 뭐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난다라고 했을 때도 뭐 5천만 원만 인수하면 그만이네, 이렇게 이제 가볍게만 여기고 우리가 매매 시세를 조사하고 거기에 걸맞게 어느 정도 적정 금액에 낮은 금액에 매수를 했을 때 거대한 어떤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입찰 보증금만 몰수되고 말을 뿐인데, 만약에 매매 대금을 모두 완납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가 절대로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약 6, 7가지 정도 내용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제 미천을 전체를 다 오픈하기도 뭐하고
예? 그 다른 어떤 교육기관의 강사를 제가 교육시켜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래저래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 내용을 모두 오픈하기 이전에 두 가지 내용만 살펴봐도 매수인이 매각물권 명세서만 가지고 그 권리 분석을 접근한다? 예, 그거는 이렇게 제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은 뭐 여러분께서 뭐 우리가 뭐 중학교 때나 우리 배웠을까요? 지구과학 시간에 대륙붕이 있고 뭐 대륙 세면에서 해구라고 해저 지형 중에서 깊은 그 골짜기가 있는데요. 매각물권 명세서만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만 여기에서만 안전하게 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이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이 긴 거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즉 운이 좋게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입찰을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평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 배경 지식이 없었을 때, 즉 매각 물건 명세서만 신뢰하고 권리 분석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이게 깊은 골짜기에 빠집니다. 제가 이 깊은 골짜기에 빠진 분들 여러 번 봤거든요. 정신이 그 안드로메다로 출장 가죠. 당분간 돌아오기 어려워요.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그것만 보고 완벽하게 짧은 기간에 손쉽게 권리 분석을 해낼 수 있다? 시간 낭비 아니냐? 깊은 공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초보적인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앞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뭐 각각의 뭐 지역권, 지사권, 전세권, 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정도의 그 권리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권리 분석을 또 경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길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매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뭐 대단해 보일 뭐 어떤 법적인 어떤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냐 주변인들한테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본인은 사실상 이런 정도 느낌을 받으면서 혹시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그 권리 분석 등 그 외에 경매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을 때는요,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사례를 가지고 입증을 드렸지만, 법원은 절대로 우리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제해야 됩니다. 법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절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이 하단에 뭐라고 적혀있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을 안 하면 배신자. 어떤 대통령이 자주 쓰던 표현이죠. 이거 안 하면 배신자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생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제가 밴드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우리 교육생들이 먼저 응원을 좀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영상을 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즉흥적으로 이제 아는 지식을 뱉어내다 보니까 조금 그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